2주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계화된 시장 이해입니다. 일본, 북한, EU, 신흥 강국, 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계획에서 대일 무역 적자는 이전에는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후에 50년 동안 대일 무역 적자가 우리 돈으로 576조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부품과 소재 기술입니다. 일본에서는 원천 기술 제품을 들여와 한국에서는 다른 제품들과 노동력을 더하여 수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단 한 해도 일본에 대해 무역 흑자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일본의 낚시에 이용되는 새에 비유하여 가마우치 신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은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일본의 소재 및 부품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는 국교 정상화 첫 해인 1965년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360억 달러를 수입하여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뒤 꾸준히 줄여서 2017년에는 281억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장비가 54억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자 품목이었던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은 흑자로 전환했고 그의 많은 품목의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적자 품목이 흑자로 전환하고 적자 품목 수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우리 기술력이 좋아지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일 수출 품목이었던 컴퓨터, 음향기기 등의 전자제품 수입이 줄어들고 우리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낸 ICT 산업 분야에서 고기술 산업의 대일 무역 비중이 이전에 비해서 축소됐습니다. 언제나 두통거리였던 소재 부품 수입도 크게 하락하여 1994년 34.9%에서 2016년 17.8%, 17.1%나 줄었습니다. 대신 중국에서 소재 부품 수입은 같은 기간 5.2%에서 23.5%로 늘었습니다. 아직 대일 무역 적자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존심을 구길 정도는 아닙니다. 흑자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한국 부품 수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일본의 기업체들이 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제품 업체는 부품 업체를 다른 업체로 대체하거나 스스로 개발할 수 있지만 부품 업체는 완제품 업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이나 소재 중 한국에서 기술이 없어 수입할 수 없는 제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품목은 시장에 흡수하여 한국에서 개발하느니 차라리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완제품 시장에서 더 이상 강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 주도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부품은 완제품 생산자가 바꾸고자 하면 대부분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 부품을 사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본도 독일에 대해서는 기술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독일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히든 챔피언 기업의 절반은 독일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필요하면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다른 나라에 팔면 된다는 여유를 가져도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수출입 결과는 2017년 12월 말 한국이 952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았는데 유독 대일본 적자가 238억 달러나 되니까 오히려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부품 소재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벗어나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왜 일본이 완제품 시장에서 철수당하고 부품 하청 국가로 전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앞으로는 일본이 갔던 길을 어떻게 하면 가지 않을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비관세 무역은 법이나 정부 차원의 제도에서 비롯된 것보다는 민간 차원의 오래된 관행에 따른 비제도 장벽이 큽니다. 특히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외국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비즈니스 관행이 대일 수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제조사와 유통망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높은 비관세 장벽 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트라 측은 국제 기준과 상이한 식품 검역과 기술 표준도 자유무역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시작하기도 어렵고 주문을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해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판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 관리나 바이오 관리도 번거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일본적 특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다투는 삼성의 스마트폰, 세계 5위인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이유는 일본 시장의 폐쇄성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제품이든 일본에 대해 갖는 불만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겉으로는 공개 자유무역 의혹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 관세가 평균적으로 저렴하고 비관세 품목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스스로 일본 시장이 전혀 폐쇄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릅니다. 무선통신의 표준을 세계에 맞추지 않고 일본만의 표준을 갖추는 것처럼 공식적인 폐쇄 정도 있지만 일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무장과 물질 문명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과 일본이 매우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두 나라처럼 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경박단소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은 중후장대하고 겉과 속이 일치합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본 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말과 순서와 겉모습만 비슷할 뿐입니다. 일본의 주류적 사상이나 종교를 말하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한국처럼 유교 문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교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팔리는 물건을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에 팔 수는 있어도 일본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한국과 일본의 핸들 위치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고양이가 들어간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잘 팔립니다. 일본 책들은 손에 쥐기 편한 대신 글자가 작아 읽기 어렵고 한국 책은 부피가 크지만 읽기 편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미적 기준, 실용 기준도 다릅니다. 일본보다는 한국이 세계적인 표준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잘 팔리면 세계 시장에서 그대로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하려면 핸들 이치를 바꿔야 하고 그에 맞는 부품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용 플라스틱 컵을 만들려면 그에 맞는 금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설사 이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또다시 유통시장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는 모든 기업이 한결같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팔 물건을 별로 없을 때 아는 게 그저 일본 시장이었을 때는 그게 어려운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에 충분히 팔 시장도 많고 팔만한 물건도 넉넉하고 해외 마케팅 능력과 경험도 가졌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일본에서 철수한 이유는 노력 대비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계 회사들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기도 했지만 삼성과 현대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굳이 배척하는 곳에 힘겹게 들어가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노력으로 다른 곳에 기분 좋게 들어가는 편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수출도 더 늘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000년 넘게 갈등하는 독일, 프랑스가 EU 안에서 갈등을 풀고 협력하는 것처럼 한중일이 협력할 방법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 경제의 몫은 아닙니다. 남북교류의 당위성입니다. 단일성을 유지하기에 당위성을 벗어나서라도 첨예한 갈등을 벌이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접경지역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통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다시 가동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남한의 대무역이익이 1조 달러를 넘어서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고작 27억 달러 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의 대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77.19%, 남한은 13.39%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남북한 교류 중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 교역은 겨우 9,000달러입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제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양 안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군비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대만의 교역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1953년 휴전 후 통일을 위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흡수 통일이든 점진적 양체제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든 그 충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 간의 국민의 정서적 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격차를 줄이지 않은 채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남북 지역 간의 갈등, 남북에 존재하는 상하 계급 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확대, 극심한 사회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한이 발전했듯이 통일한국이 온전히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불확실의 가장 큰 요인은 남북 간의 소득격차입니다. 1918년 7월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NI는 3,364만원이 있지만 북한은 146만원에 불과합니다. 남한의 2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2017년은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량이 전년에 대비해 33.5%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 격차라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 북한 주민은 극빈층으로 분류될 것이고 남한 주민은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데 필요한 막대한 복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남북교육을 늘려 그 혜택이 북한 주민 전체에 골고루 가게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학습시키고 북한 권력자들에게 경제교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개방에 대해 불안감을 줄여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경제적 격차를 줄인다면 수조 달러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교류 시 필연적으로 있게 될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신뢰 증진을 위한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난의 세 가지 요소, 즉 북한 내부 제도의 비효율성, 외부 세계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남북 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 행위의 왜곡을 축소시켜 가장 상호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매우 전근대적인 무역 구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무역 규모만 해도 7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남북 교역을 제외하면 2016년 대중국 무역의 비중이 무려 94.8%나 됩니다. 2007년도 대중국 의존도와 남북 교역액이 엇비슷했던 것에 비하면 남북 교역은 오히려 한참이나 후퇴됐습니다. 이는 남한이 1960년대에 대미 수출의 의존도는 높았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 역시 광물성 지하자원의 수출입이 절대적입니다. 비중이 큽니다. 이는 북한 지하자원의 소진과 더불어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아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는 반면 생산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7천에서 9천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북한은 남한 기업의 명백한 블루오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비즈니스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에 가장 시급하고 일괄성 있게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개성공단과 대북교육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대북교육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대북교육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벌어지는 남북 간 당국 간의 긴장으로 인해 성장의 모멘텀을 몇 차례나 놓쳤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하며 공단에서 일하는 기업체 임직원의 통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을 언제든지 폐쇄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장을 제한해 온 면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당국자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남한 기업들의 대북 진출의 의욕은 꺾였고 실제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만큼 무모한 기업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60여 년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통일은 분명 남한에게는 축복이 되고 대박이 될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북한 주민의 목표 소득이 올라갈수록 통일 비용은 줄어들고 통일 편익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는 일이 없이 발전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2017년 15년 정경련이 발표했던 남북한 교류 5원칙은 남북 당국이 가급적 남북 경제 교류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경제협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지침, 남북대화 진전의 조화. 둘째,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셋째,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넷째,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다섯째, 동북아 경제권 형성, 북한 SOC 개발. 이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가면서 남북한이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를 이어간다면 통일은 분명히 한반도에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일로 인해 얻은 편익을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숫자로 계산하기 힘든 더 큰 통일의 편익으로 한반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영토의 확장과 시너지 효과,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지출하는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통일 시점을 앞당기고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참여와 보다 많은 개성공단의 추가적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연합 EU와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EU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월 4일 EU 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지난해 1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어서 이달 1일 이 EVFTA 발효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역할과 이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EU는 7년, 베트남은 10년 내로 수입액 기준 99%에서 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협정문에 베트남의 제도 계획, 비관세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권 및 환경보호 의무 강화 등도 포함돼 베트남 경제의 선진화와 해외 투자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FTA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 의료기업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EU FTA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직물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EU에 수출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EU와 FTA를 맺지 않아 중국산 직물로 생산한 의류는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EU는 현재 의류 수입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지만 최대 12%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의 베트남 간 관세가 철폐되면 베트남산 의류로 대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함께 의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산
고품질 원사 및 기타 원부자재 수요도 커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산 신발, 가방 등 소비재도 관세율이 낮아져 베트남 진출 기업의 EU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무역협회는 베트남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으로 현재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시아 지역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진출 기업은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무역 및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세기에는 독일이 20세기 초에는 미국이 부상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도 신흥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할 공산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 지난 2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구촌의 풍토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1900년대를 미국의 세기로 규정했듯이 21세기 초도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일부 개발도상국이 개도국의 세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20세기의 역사를 대표하는 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급감하는 반면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의 주변부에 자리를 잡고 있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출세한 강국들은 중국과 인도 및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연합체를 도입해서 2차 대전 후에 기구와 관행과는 분명한 선을 그을 것입니다. 세계화의 과정이 돌연 퇴보하거나 신흥 열강에 크나큰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성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강성해지는 힘을 어떻게 과시할 것이며 국제 무대에서 기존 열강과는 협력할 것인지 혹은 경쟁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비롯하여 증대되는 군 권력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첨단 기술 및 대규모 인구는 양국이 정치, 경제적 열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엄청난 규모의 인구 덕분에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각각 14억과 13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굳이 서방 세계 수준에 근접하지 않아도 주요 경제 강국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은 제조업계의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지난 10여 년간 4%에서 12%로 증가했습니다. 몇 년 후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수출 점유율도 일본을 가볍게 지칠 것입니다. 차이나 프라이스의 경쟁력은 이제 전 세계 생산가를 옥죄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중국에 뒤지지만 경제학자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거라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변화도 새로운 변화를 조성할 공산이 큽니다. 이를테면 브라질과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등의 경제가 성장하면 중국과 인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스스로 지구촌에 영향을 행사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끝으로는 유럽과 일본 및 러시아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겠지만 더욱 강하고 단합된 유럽과 국제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일본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 지구촌에 이러한 변화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때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 접근성을 확보한다면 양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글로벌 강국으로 거듭나는 한편 유럽과 러시아는 서로를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부상하는 아시아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대국의 지위를 얻고자 했던 열망은 아시아와 그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뿐이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조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베이징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강성해진 중국의 출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민감한 이슈를 두고도 중국의 비위를 맞춰줄 공산이 큽니다. 반대로 일본과 대만 및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다른 나라나 미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전투기와 고성능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늘리는 등 현대식 무기를 개발 확보함으로써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향후 20년간 국방비 측면에서 러시아를 추월, 미국에 이어 둘째 가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며 여러모로 보나 1급 전투력 국가가 될 것입니다. 반면 후퇴하는 경제와 불신에 대한 위기는 중국이 강대국의 진면목을 보이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전국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202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중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홍역을 치를 듯합니다. 서방 세계의 특징인 연금, 의료 시스템은 2020년까지 개발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면 지역 안보는 약화되어 전국이 불안해지고 범죄와 마약 밀매 및 불법 이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퇴하면 경제와 불신에 대한 위기는 중국이 강대국의 진면목을 보이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장도 지역에서 전략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인도도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인도의 성장은 아시아뿐 아니라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및 이란 및 중동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인도는 전략적인 이유와 서방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심산으로 세계 무역기구 WTO와 같은 중국에서 지역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인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정부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상쇄시킬 요량으로 인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지역 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남아메리카 공화국은 중국이나 인도 수준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경제성장을 이룰 듯 싶습니다. 경제성장은 분명 주변국에도 득이 되겠지만 지역 내에서 경제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견인차 역할, 중국과 인도의 정치 문제가 급부상하게 된 핵심 요인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을 가리켜 활성화된 민주주의와 다각화된 경제, 기업가, 인구, 민족적인 세습제도와 건실한 경제기관을 갖춘 중추적인 국가라고 입을 모읍니다. 성장지향적인 경제조치와 야심찬 사회적 현안, 빈곤과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에 균형을 이루냐 마느냐가 지역 전체의 경제적 성과와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듯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의 안정을 비롯한 무역 및 경제 인프라 등의 공정한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브라질 외교 정책의 공리가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신흥 열강인 중국과 인도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석유 순수출국으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이르기까지 6~7%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고 인구도 2억 2,600만에서 2억 5천만으로 증가해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등 개선된 투자 환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경제는 실업자나 불안정 고용 인력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정치적인 불안이 고조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 집단이 섞인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정체성은 독립 이후 지난 50년에 걸쳐 확립되었으나 정부는 강성한 분리주의 운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겠지만 저출산의 열악한 의료 환경, 혹시라도 폭증할지 모를 에이즈라는 심각한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께는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다원주의에서 점차 관료적 권위주의로 기울이고 있어 에너지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감소하고 경제의 다각화 전명에도 적신호가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부실한 지배구조 및 분쟁으로 취약해진 국가 등 남북 경계를 따라 불거진 향후 15년에 걸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를 살펴보면 북코카소스 자치공화국은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내전과 긴장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수가 글로벌 경쟁국이 될 러시아의 조력을 깎아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잡다당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등의 기존 열강뿐만 아니라 신흥 중국과 인도와도 협력할 수 있고 석유, 가스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아공은 에이즈를 비롯한 만연한 범죄와 빈곤으로 지속적인 난관이 예상되지만 경제적인 전망은 밝습니다. 일부 관측에 따르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경제는 계획적인 정책을 단행한다면 향후 10년간은 4~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아공이 남아메리카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지 혹은 다른 대륙의 중진국이나 신흥열강과의 돈독한 관계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한데 시나리오 구성과 예측에 능숙한 남아공 전문가들은 자국의 미래가 지역 밖에서 조성될 협력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대륙으로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는 세계화를 재편해서 메이드 인 USA 캐릭터를 줄이고 아시아식 외양과 정서를 좀 더 가미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화 프로세스의 원칙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시아는 고속 성장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서방 국가를 제치고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듯 싶습니다. 아시아의 재무장관들은 IMF와는 다른 라인으로 운영될 아시아 통화기금 설립을 고려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통화 스와프에 대한 조건은 줄이고 아시아의 정책위원에게는 워싱턴의 거시 경제적 합의에 따른 재량권을 좀 더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을 보면 아시아는 막대한 애완 보유고를 축적할 것이나 2005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은 각각 8,500억 달러, 5,000억 달러, 한국과 인도는 1,900억 달러와 1,200억 달러, 이를 합하면 전 세계 세계 보유고의 4분의 3이 됩니다. 달러로 보유한 비율은 감사할 전망입니다. 엔화와 이화나 루피를 비롯한 준비통화 바스켓은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뉴욕과 런던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아시아 증시의 수익은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각 정부가 좀 더 많은 재원을 기초연구개발 등에 투입함에 따라서 신흥아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응용기술을 유치할 것입니다. 신흥국가들은 국제표준기구나 서방국가와 장려하는 산업표준을 수동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독자적인 산업표준을 마련하여 국제 지적재산권 IPR 체제는 동남아시아의 IPR 규제 및 법 집행 관리가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인력이 글로벌 경제에 대거 참여하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내 및 지역의 인구 이동을 자극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를 막론하고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계 최대인 신 메가시티의 상대적 규모를 결정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정치적인 안정을 좌우하는 주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경을 오가는 이민 행렬은 정도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여러 지형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중심의 문화적 정체성이 확대되는 현상은 신흥아시아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아에는 이미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찾는 학생의 비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학생을 유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다운 신문화 정체성은 소득이 증가하고 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신속히 포장되어 배포될 공산이 큽니다. 예컨대 한국의 팝 가수는 이미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중국에서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쿵우 영화와 가물을 곁들인 발리우드 영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조차도 아시아 영향력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는 추진력이 막강하지만 급격히 둔화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대전, 세계화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화를 중단시킬 수 있을 법한 대형 사고라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 팬데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러 공격과 같은 참상도 세계화의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1918년, 19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의료관리 시설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메가시티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엄청난 참극이 빚어질 것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수백만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국제여행과 무역이 장기간 중단되고 각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의료 부분에 쏟는다면 세계화는 이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스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19를 둘러싼 대응책을 보면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 메커니즘이 능숙하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체 기술의 신기원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불안감이 팽배해져 정부가 자본과 재화, 인력 및 기술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세계화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 수만 내지는 수십만 명이 테러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정보기술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확산돼도 그런 사태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경을 통제하고 기술 교류를 규제하면 경제적인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혁신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규제 정책을 자구할 수 있는 사태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의 충동을 꼽을 수 있으며 화이트 칼라가 선진국에서 아웃소싱을 반대하고 자신을 세계화의 희생자로 여기는 후진국의 저항이 이를 부추길 것입니다. 2주차 강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매주 강의 주요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과제 제출 등 여러분들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경제의 글로벌화,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아시아의 모습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주차 강의는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의 역학관계와 최근 우리에게 닥쳐온 4차 산업혁명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